코인으로 8억 날린 후 깨달은 진실. 다른 가상화폐를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첫 투자금의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17년 비트코인은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직전 가격 대비 90%나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다. 그 순간 나는 패닉에 빠졌다. 풍선처럼 갑자기 커지는 손실을 보며 어떻게든 이를 만회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눈에 띄었다. 파생상품 거래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일부 거래소는 보유한 가상화폐의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허용했다. 나처럼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도 고위험 고수익 거래를 허용하며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파생상품과 레버리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주변을 둘러보니 이 시장에서 수십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았다. 거래소들은 위험성을 최소화한 듯한 거짓 광고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유혹했고 나 역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나는 파나마에 소재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인 데리비트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데리비트는 입금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삼아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이 거래소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금 입금을 허용하지 않았고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가상화폐 거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텔레그램 그룹에서 유명 트레이더 출신의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는 투자 방법을 무료로 공개하며 언제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넣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믿고 따라하며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무료로 거래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하자 나는 혼자서 투자해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을 때 돈을 빌려 투자했고 예상대로 성공하며 2,3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얻을 수 있었다. 큰 수익을 올리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고 점점 더 큰 판을 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이익을 얻고 잃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2017년에 투자했던 원금을 모두 잃고 말았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변동 방향을 맞추지 못해 한 번에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잃었고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총 1억 1천만 원을 여러 번에 나눠 투자했지만 이미 8,300만 원을 잃은 상태였다. 한탕만 크게 성공하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는 연봉 5,500만 원의 일부와 친구,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투자에 쏟아부었다. 친구에게는 약 2,800만 원, 형에게는 약 2,200만 원을 빌렸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었지만 형에게 빌린 돈은 갚지 못했다. 형은 내가 자산을 잘 관리할 것이라 믿었지만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결국 나는 데리비트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잃은 돈과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합치면 비트코인 11개를 날린 셈이 되었다. 4월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7,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모두 약 8억 원을 잃은 것이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 계정 정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성의한 응답뿐이었다. 비트코인 투자는 도박과 다름없었고 거래소는 고객을 보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거래소가 계정을 정지해준 뒤에야 비트코인 투자를 중단할 수 있었다. 이 뼈아픈 경험은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는 여유돈이 생겨도 도박을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어떻게 부를 늘릴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이 경험이 고통스럽고 뼈아팠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올해 비트코인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장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처럼 막대한 손실을 보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비트코인은 분명히 흥미로운 신자산이지만 거래소들이 이를 카지노처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거래소일 뿐이다. 35세, 채무 1억 6천, 연인 이별 코인이 내 인생을 망쳤다. 2017년 직장 3년차 시절이었다. 그의 암호화폐 붐이 일기 시작했고 나도 그 유행에 휩쓸렸다. 처음엔 업비트를 알게 되면서 야금야금 알트코인에 투자하며 작은 수익을 보는 재미에 빠졌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 박상을 맞이하며 투자한 2천여만 원을 거의 탕진하고 말았다. 이후로는 코인 귀신이 캐세레스테니 같은 거래소까지 발을 들이며 거래소 자체가 스캠 수준인 곳까지 바닥을 기어다녔다. 신용대출까지 손을 대며 손실을 보았고 결국 비트맥스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바이낸스 선물 거래까지 이르렀지만 한순간 청산당하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2022년 현재 나는 은행과 이금융권에서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고 있다. 이미 현실적인 감각을 잃은 채 도파민에 중독된 듯한 상태였다. 채무가 1억 원에 다다를 때조차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황만 믿고 마진으로 극복하고 수복할 희망만 굴려왔다. 하지만 기약 없는 채무 증가 속에서 나이는 어느덧 35세가 되었고 최근에는 10년을 함께한 여자친구마저 나의 대책 없는 상황을 보고 관계를 정리했다. 모든 걸 밀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당장 어디에 나자빠져서 영영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건 부모님과 형제뿐이다. 부모님은 망나니 같은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달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채무 해결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한다. 그동안 나는 온갖 대출로 신용등급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채무는 정말 엉망인 상태다. 정신을 차리고 정산해보니 1금융권 은행 대출이 9,500만 원, 기타 저축은행 및 카드 서비스 대출이 6천만 원, 차량담보 대출이 1,300만 원에 이른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현재는 교제하는 사람도 없어진 상태고 누굴 새롭게 만날 형편도 되지 않는다. 차를 매각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2금융권 대출까지 갚은 뒤 1금융권 대출은 나의 참회의 시간으로 삼아 소득 상황을 해결해 보려 한다. 남들이 보기엔 우량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 좋은 개살구만도 못한 현실이다. 스스로에 대한 비관과 자괴감이 크게 작용하며 마음이 더 힘든 상황이다. 이제는 암호화폐로 뭔가 회복하고 일어서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렸다. 은행 대출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환하여 일단 수면 위에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게 이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코인판에서 오랫동안 눈팅하며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 수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보았지만 결국 나는 인생의 큰 시간을 허비하고 퇴보한 실패 기록만 남기고 가게 되었다. 여윳돈으로 삶에 지장 없을 정도만 투자해라. 이 쉬운 진리를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컸다. 작은 수익이 만들어내는 유혹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지 뼛속 깊이 새기며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주변 직장 동료들을 보면 차곡차곡 공부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조차 사치인 상황이다. 나쁜 마음을 먹는 것조차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불효자식으로서 업보를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여러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있겠지만 살아보려는 사람이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오면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잡아보겠다.